네, 시장이 극적인 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하면서 이 시각 현재 양대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 판단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가 아주 골치가 아파요. CPI에 이어서 오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의 입장은 하여튼 추석 전엔 좀 힘들지만 원래 당초는 물가 발표하고 나면 그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연휴 전에도 아마 와우 한국경 TV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놀랐어요. 일단 뭐 물가가 좀 올라온 부분도 걱정이었지만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냐 뭐 이게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드러난 현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알다시피 미국에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주거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점 몇 %대예요. 9.8% 정도.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에 비해서 좀 물가가 낮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코어 CPI 기준으로 하면 거의 39%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자들이 물가를 볼 때 유가나 이런 식료품 가격은 좀 변동성이 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결국 이런 고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렌트비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게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물가가 좀 지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드러난 일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분명한 거는 지나고 나서 과연 그러면 이런 렌트비가 꺾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결국 이 렌트비라는 것도 길게 보면은 주택 가격의 후행 지표거든요. 집 가격이 좀 꺾이면 렌트비도 따라 내려오겠죠. 그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거의 6%대를 넘어갔으니까 미국의 30년 6% 주고 집 사시겠습니까? 못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 가격은 내려올 것 같은데 당장은 이런 거죠. 일단 대출금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렌트비를 올리는 집주인들의 그런 성향이 있을 거고 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니까 점점 임대료를 내서라도 사는 사람들이 올라올 거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뭐 한 분기 정도 더 진행은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거는 꺾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오히려 우리가 또 오면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장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유가가 130불대에서 지금 올라와서 89불이지만 뭐 하여튼 80불대를 봤다는 거는 이번에 물가를 구성을 보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기여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불안하니까 좀 있으면 다시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오를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 질문에 대해서 좀 장황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거는 긴 흐름으로 본다면 이것이 통제 안 되는 위험이냐 아니면 통제 가능하냐 물어본다면 여하튼 연준이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통제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상황을 어떤 도망치는 어떤 파국의 어떤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쩌면 변화하는 어떤 그 시기를 전환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냐 뭐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후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피크아웃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CPI가 이렇게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하면 어쩌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걱정은 이거죠. 연내에 혹시 미국의 기준금리를 4자 보면 맞아요. 4자 보면 어떡하나. 내년 초에 4.5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올해 주가 조정은 EPS가 기업이익이 크게 꺾였다기보다는 PER이 밸류에이션이 조정됐던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산수로 PER 곱하기 EPS가 주가인데 근데 PER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할인율과 관련이 있고 금리와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시장에서는 그래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올해는 한 3.5에서 3.75 내년에 가면 한 4.5에서 4%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이 적응을 해왔는데 덜컥 이제 100bp 올리고 그 다음에
100pp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75pp 올리고 다음에 50, 50 올려도 네. 뭐 순식간에 우리가 4%를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연내로. 예.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화들짝 놀랐냐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러한 소위 밸류에이션 PER 조정이 그냥 하루에 급격하게 진행된 거죠. 네. 소위 금리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현재 수준은 여러 가지 시장 금리로 감안한다면 거의 3.75에서 3.8, 거의 4% 육박하는 할인율은 이미 적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년 초에 정말 올 연내에도 도저히 뭐 물가가 굉장히 더 올라가고 예. 뭐 누구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여기에 이제 에너지 가격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통제가 안 된다면 뭐 파국이죠. 그건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준이 잘 해왔다 봐요. 오히려 시장에서 네. 오판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네. 연내에 기준금리 한 4% 정도 인상을 할 것까지 지금 선 반영이 돼 있다면은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하방 변동성은 크게 염두를 해두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죠. 보면 나스닥이 성장주들. 굉장히 급락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반문해 보는 겁니다. 소위 우리 시장처럼 장기적으로 소외되었던 시장. 최근에 보면 굉장히 일본 시장 같은 데 견조하잖아요. 미리 환이 굉장히 어쩌면 저평가되고 있는 네. 펀더멘탈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환율이라는 거는 그날의 경제 체력을 반영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좀 지나칠 정도로 원 달러 환율이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약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관건은 그렇게까지 뭐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그렇게 깊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데 어려운 게 이런 국면입니다. 지수는 뭐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정작 우리가 뭘 사야 되냐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뿐이지 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2천이 깨지고 뭐 많은 분들이 두려운 게 1,400원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맞아요. 1,400원이 넘어가면 마치 우리나라가 다시 IMF가 올 것 같고 뭐 금리가 올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IMF 때는 우리가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고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기업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요.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건전하죠. 그래서 그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준비하신 또 지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오늘은 그림보다는 그냥 말로 짧은 시간이니까 들으면 네. 최근에 이제 가장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이런 방송이나 나오다 보면 개인 투자분들은 정말 삼성전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이제 네. 아쉽게도 전자가 이런 문제가 생겼죠. 보통 원 달러 환율이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수출 좀 좋아집니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동차도 좋아질 거고 뭐 음식료도 좋아질 거, 수출도 관련된 거 좋아지는 거, 화장품에서도 좋아지는 거 네. 나오는 거고 뭐 이건 굉장히 많아요. 조선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건 최근에 반도체란 부분이죠. 근데 이제 뒤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랐던 게 네. 아마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좀 시장들의 의견이 좀 약간 내려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서. 예. 아주 단순한 재고가 과거에는 주요 메모리 업체 재고가 한 5주 정도, 5.1주 정도였는데 2022년 2분기 말 기준으로 봤더니 벌써 9.5주까지 올라왔어요. 대략 지금 10주까지 올라왔다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도체 담당자랑 얘기를 해봐도 그 밀어내기로 한번 반도체를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재고떨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 그거를 지금 반영해서 상당히 반도체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지금 가장 시장에 어쩌면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소위 반도체 주식들도 컨센서스가 내려오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가격 내 펀드한테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추가 낙폭이 이렇게 깊을 거라 보지 않는다면 네. 올라가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장을 고정화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좀 좋아지는 쪽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좋아지는 쪽은 잘 찾아보시면 환 때문에 좋아지는 기업들이 일단 눈에 탁 띄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이에요. 가격 전가라는 거는 원재료비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판가를 올린 기업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 많죠. 그런 기업들로 소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만 해도
시장에 너무 막 매일매일 연준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일일비 안 하셔도 또 며칠 전처럼 미국이 그렇게 폭락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래 버틸만하다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아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시는 분들 혹은 뭐 네.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른바 그래도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종목들을 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태조, 이방원 대표적으로 그렇죠.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 내에서도 서서히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거 언급하기를 참 꺼려 하는데 네. 한 2주 전쯤인가 예. 갑자기 뭐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와서 태조 이방원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네. 물어보셔가지고 그거는 테마주일 뿐입니다 이 말했다가 할 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요즘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테마주뿐만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조선 같은 거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방산도 좋아지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방산도 매출 인식을 좀 생각해 보면 그냥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뭐 이슈성 테마로 묻기보다는 그게 주도주가 되기에는 시총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외되어 있던 섹터들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으니까 나도 한번 목소리를 내겠다 하면서 올라왔을 뿐이고요. 주도주로 나서려면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아직은 그게 희미하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오늘 또 단초를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좋아지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외국에 갖다 팔아야 돼요. 그게 힘들어서 최근에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시장이 힘들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좀 잘 될 만한 것들이 뭐냐? 그걸 찾아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좀 독특한 거는 전방위적으로 업종 내에서도 수출을 잘하는 게 있고 그냥 머무르는 게 있다는 거죠. 음식료 내에서도 그렇고 네. 미디어 내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글로벌하게 익스포저 특히 우리가 미국을 위시한 소위 영미권의 익스포저가 높은 것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주가가 빠진 날도 의외로 덜 빠진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종목들 중에 뭐 신세계 같은 주식도 있었어요. 네. 잘 안 빠지죠. 왜냐면 너무 빠져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외국으로 나갈 것 같은 거죠. 제가 아까 우리 맨 처음 질문이 물가를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렌트 거주래 쉘터라고 해요. 그 거주비에는 숙박비도 포함됩니다. 숙박비도 많이 엄청 올랐네요. 올랐죠. 그리고 미국의 레스토랑 외식비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미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디죠? 어디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그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뭐 여행주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겠죠 지금. 심지어 화장품 내에서도 잘 선별하셔야 되고 중국 익스포저 적은 것 중에서. 네. 그러시면 시장이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 연휴 끝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죠. 야 큰일 났다. 예, 그러게요. 시작하고서 이제 회의를 끝나고서 2시간 뒤에 시장을 봤는데 그런 종목들은 전혀 안 빠지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시장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저 시장은 그냥 좋은 기업 찾기에 들어간 겁니다. 매크로보다는 오히려 작년에는 오히려 매크로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면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어쩌면 이러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시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증시의 또 본질적인 좋은 기업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